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서 58세의 김미정은 홀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죽으면 내 장롱은 절대 열지 마라. 그냥 통째로 태워버려라. 하지만 딸의 마음으로서는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용기를 낸 미정은 마침내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롱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과 낡은 봉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8년간 알고 살았던 가족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모르고 살았던 진짜 가족이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어머니의 죽음 후 발견한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에 관한 실화입니다. 저는 김미정, 58세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장롱 속의 봉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했고, 무엇보다 동생들이 계속 유품 정리를 재촉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둘 거야? 어머니, 방 정리 좀 해야지. 둘째, 동생 미경이가 또다시 전화로 재촉했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할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어머니가 늘 드시던 혈압약이 그대로 놓여 있고,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장롱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장롱으로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죽으면 내 장롱은 절대 열지 마라. 그냥 통째로 태워버려라. 어머니는 이 말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딸의 마음으로서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그냥 태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장롱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어머니의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 입으시던 블라우스, 치마,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으셨던 한복까지 하나하나 꺼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니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고 나니 장롱 맨 아래쪽 서랍이 보였습니다.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미정이가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둔 편지일까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어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옆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사진으로 기억하는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와 그 남자는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이나 부부처럼 말입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1965년 5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 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와 결혼하신 상태였는데 다른 남자와 그렇게 다정한 사진을 찍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토지 문서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었지만 분명히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 사진 속 남자와 같았습니다. 박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장롱은 절대 열지 마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저는 이 비밀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의 끝은 어디일까요? 2부 지워진 과거. 며칠 동안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버지와 찍은 사진에서도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낯선 남자와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더 많은 단서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드레스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는 지금도 어머니의 보석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동생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에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가까운 둘째 동생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봐.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게 나왔어. 무슨 이상한 거? 뭐 나왔는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보여줄게. 미경이가 와서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언니, 이 남자가 누구야? 나도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머니랑 이렇게 친밀해 보이잖아. 혹시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사귄 사람인가?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날짜는 1965년 5월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였습니다. 제가 1966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셋째 동생 미란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란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사진을 직접 본 후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는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동네 어른들에게도 혹시 그런 이름을 아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라
혹시 뭔가 아실 것 같았거든요. 이모, 우리 어머니랑 친하셨던 박현우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모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어머,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지? 누가 그 이야기 해줬어? 확실히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알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사진들을 꺼내어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 중 한 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는 그 남자가 저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 모양이나 눈매가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이 남자와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가족의 역사, 저의 정체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부 첫 번째, 충격.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토지 문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에 가서 박현우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봤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의외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분은 1964년에 사망 처리되어 있네요. 네? 1964년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1965년에 찍힌 것인데 그 전에 사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주민센터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박현우라는 사람은 1964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실종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종이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네, 보통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경우에 실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현우라는 사람이 정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숨어 살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박현우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분은 정말 오래전에 갑자기 사라지신 분이야. 그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어머니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가 약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박현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셨던 건 아닐까요? 계산을 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이 찍힌 1965년 5월로부터 9개월 후면 196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것은 1966년 3월이었습니다.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박현우라는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58년 동안 아버지라고 알고 살았던 분이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제 정체성, 제 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들에게 이 새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경이와 미란이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아버지 자녀야. 나만 다를 수도 있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현우와 어머니 사이에 저 말고 다른 자녀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형제자매가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남긴 다른 물건들을 더 뒤져보니 정말로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형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부 숨겨진 오빠의 등장.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와 박현우 사이에는 저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우의 친척을 찾기 위해 같은 성씨의 문중회에 연락해봤더니 한 분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현우라고? 그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을 거야. 이름이 박성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성으로 살고 있을 거야. 양부모한테 입양되었거든. 문중회 분의 도움으로 박성호, 지금은 김성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성호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박현우라는 분을 아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미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그 분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어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발견한 사진들과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혹시 이 여성분을 아세요? 그분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제 오빠였던 것입니다. 성호 오빠는 저에게 그동안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1963년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박현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생후 6개월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그럼 저희 존재를 아셨던 건가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저희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오빠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도 가보려고 했는데 차마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정 씨, 혹시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있나요? 네, 집과 약간의 예금이 있어요. 왜요? 사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친자식으로서의 상속권 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한 재회의 감동이 금방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도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비록 입양으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친자식이거든요. 그날 카페에서 헤어질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빠를 만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풀릴까요? 6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부막장 갈등의 폭발. 오빠와 만난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 상속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해야겠어요. 오빠의 첫 마디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김성호 씨가 고인의 친자식임이 99.9% 확인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유전자 검사를 하셨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재산, 절반은 내 거예요. 당신이 독차지할 줄 알았나요? 오빠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카페에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니 제가 60년 넘게 어머니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빠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김성호 씨는 상속 1순위에 해당합니다. 입양으로 인해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생물학적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오빠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빠도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5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것은 저인데 말입니다. 그럼 집도 팔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김미정 씨가 제 지분을 현금으로 사주시든지. 오빠의 말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그때 동생 미경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경이는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들의 형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딸 셋밖에 없어요. 미경이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사실이야. 이분이 정말 우리 오빠셔. 제가 지난주의 일을 간략히 설명해 줬습니다. 미경이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세요? 미경이가 따졌습니다. 당신들은 60년 동안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저는 하루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까지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빠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억울했습니다. 어머니를 60년 동안 모시며 살아온 것은 저희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동생들과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경이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미란이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제 딸 수진이까지 개입했습니다. 엄마, 우리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차라리 그 오빠한테 다 줘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데 어떡해요? 괜히 법정 다투기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요. 순식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자식들까지 휘말리며 집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58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장롱은 태우고 욕심은 버려라. 육부, 배신과 눈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성호 오빠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족 간의 갈등까지 심해졌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니가 괜히 장롱을 열어서 그런 거야. 미경이가 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태우라고 하셨는데 왜 안 들었어? 저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제 딸 수진이에게서 받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로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그 오빠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면 그냥 줘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야. 하지만 그 오빠도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신 걸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호 오빠가 어머니의 다른 친구분들을 만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내 오빠가 동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묻고 다닌다더라. 이웃 아줌마가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성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오빠, 왜 동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묻고 다니세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 험담이 날 수도 있잖아요. 험담? 진실을 알고 싶은 건데 그게 험담인가요? 오빠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미정 씨 어머니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대. 김미정 씨도 실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래. 이런 말들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네를 다닐 면목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5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딸마저 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차라리 그 오빠한테 다 줘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미정은 홀로 벤치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서 창피해요. 동네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소문나는 거 보면 딸의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동네 뒷산에 있는 벤치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가족들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사셨어요? 왜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에게 원망을 토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장롱은 태우고 욕심은 버려라. 저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홀로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성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 여기 계셨군요. 오빠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칠부 반전의 진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찾으시길래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왔어요. 오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오빠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했나 봐요. 갑자기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60년간의 원망이 뒤섞여서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거든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을까 하는. 오빠는 계속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어머니의 옛 친구분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머니가 평생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매년 제 생일 때마다 혼자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어요. 오빠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온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장롱 맨 위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당신이 놓친 것 같아요. 오빠가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기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빠가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보내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매일 후회한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쪽지였습니다. 자식들아, 엄마가 숨긴 비밀 때문에 싸우지 마라. 욕심내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쪽지들을 보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오빠를 그리워하셨지만 동시에 저희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봐 비밀로 하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오빠는 땅 문서를 돈으로 바꾸려던 게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서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아,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라. 그는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한 채 단지 제가 과거를 알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정말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돈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었는지,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는지, 오빠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처받기 싫었어요. 만약 당신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차라리 법적인 권리라도 주장하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다는 걸. 오빠가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저는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60년 만에 찾은 가족이니까. 오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욕심을 버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재산에 대한 욕심, 독점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족의 화합을 택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날 밤, 저희는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처음으로 진짜 남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오빠가 마지막 쪽지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아, 함께 살아라. 그것이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가 화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장롱 속의 모든 증거들, 사진들,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저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가족이 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8부 따뜻한 결말.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생들과 딸 수진이, 그리고 성우 오빠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빠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오빠가 가져온 편지들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편지들을 본 미경이와 미란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언니, 그럼 오빠는 정말 재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었어? 그래. 오빠는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 성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6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빠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의 반응도 당연한 거였어. 미경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희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보니 이제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평생 오빠를 그리워하셨다는 거. 그때 미란이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가족처럼 지내면 어떨까?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 대신 서로 자주 만나고 지내는 거야. 하지만 오빠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재산은 정말 필요 없어요. 다만 가끔 가족 모임에 불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빠의 진짜 소망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오빠, 그럼 앞으로 명절 때마다 함께 해요. 그리고 어머니 제사도 함께 지내고요. 정말요? 제가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도 될까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죠. 오빠도 어머니의 아들인걸요. 폭발했던 갈등은 결국 눈물 속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성호 오빠는 정말로 재산 상속을 포기했고 대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 일주기 때 저희는 모두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성우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어머니 장롱을 열어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 어머니가 왜 장롱을 태우라 했는지. 저는 오빠의 손을 잡고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노후는 자식의 몫이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신만의 노후를 당당히 준비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욕심을 버리는 지혜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성호 오빠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동생들도 오빠를 진짜 형님으로 대합니다. 수진이도 삼촌이 생긴 걸 좋아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60대를 앞두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낡은 봉투를 발견한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장롱 속에 숨겨두신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